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특집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더 험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전쟁은 시작하기는 쉽지만 끝내기가 더 어렵다. 전쟁을 시작할 때는 나름 뚜렷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왜 싸웠는지, 왜 전쟁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된다. 러시아의 전쟁이 어떻게 자꾸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러시아군의 통합지휘관의 부재를 말씀드렸는데 영상 올리자마자 러시아에서 통합지휘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러시아답게 키이우 전선에 있던 만신창이가 된 병력들을 동부로 마구잡이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키이우 전선에 있던 병력들이 30%, 40% 이상 전투력이 절단이 나서 이런 분대를 통합해서는 새로 전투에 투입하지 못할 거라고 그랬는데 역시 러시아죠. 러시아인지 소련다운 건지 하여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병을 징집한다, 예비군을 징집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저걸 어떻게 전투에 투입하냐, 훈련할 시간도 없는데 훈련 안 된 군대를 어떻게 전선에 투입하느냐 하는데 구소련 시절에 그렇게 했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이게 전쟁을 인명을 갈아넣겠다는 건데 독소전쟁 때는 그래도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는 러시아가 침략을 당한 상황이었고 상대가 쳐들어오는데 전쟁이 준비가 됐네 안 됐네를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소련이 침략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병사들의 애국심과 전쟁의 명분도 분명했고 또 러시아 농부들의 어떤 충성심, 고통 플러스 어쩜 이렇게 불합리를 견뎌내는 힘 이런 것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소련군의 저력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의 러시아 사람들이 그때의 소련 농부들은 아니고 애국심도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는 또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일이 어떻게 진도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전차, 장갑차 같은 공격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주겠다고 했고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서방 세계나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군에 싸우려는 의지와 병력 조직은 분명하니까 그 얘기도 했더라고요. 국방장관인가 외무장관이 우리는 병력과 조직은 다 돼 있다. 무기만 갖다 주면 얼마든지 잘 싸울 수 있다. 제가 그 얘기하고 또 하루가 이틀 지나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빨리빨리 해야지. 하루만 지나면 얘기가 안 돼버려가지고 저도 그냥 생각날 때 막 하는데 아무튼 그 얘기하면서 무기만 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동부전선에 러시아군도 집결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도 집결하고 있어서 유럽 국가들도 격해지고 있고 나토도 강화되고 있고 물론 이게 이제 전쟁을 빨리 끝나기 위해서 우리가 적당히 안 끝낸다라고 서로 이렇게 업하는 과정일 수 있는데 아무튼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무기 지원도 들어가고 있고 보다 큰 전투가 예고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그래서 그때 묘한 대리전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침략당한 나라를 지키는 싸움이니까 대리전쟁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어폐가 있지만은 아무튼 나토 회원국이 아닌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는 싸우고 무기는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불타는 전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뭔 일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전면전을 예상하는 분도 있고 건건일척에 대승부가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군 종사자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현지의 군대나 러시아군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정보 소스도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료는 과거의 역사입니다. 물론 과거의 사건이 현재 그대로 재현되는 분 없습니다. 항상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분석할 필요가 뭐 있냐 하는 것도 지극히 잘못된 거죠. 모든 현재의 정보와 미래의 예측은 과거의 역사를 깊이 연구하고 현재에 적용하고 미래를 예측할 때에 올바르게 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재의 데이터는 없지만 과거의 사례, 이 지역에서 바로 지금 전투가 벌어지려고 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아주 비슷한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뽑아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43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이 전투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도네츠 드네프르강 전투가 벌어집니다. 지금 언론에서 등장하고 있는 핫한 도시죠. 하르키우, 이지움, 슬로반스크, 도네츠크, 돈바스 지역, 마리우폴 이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1943년 1월에 소련군이 우크라이나를 탈환하기 위한 대진격을 시작합니다. 당시 스탈린그라드는 절망 상태였고 독일군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으니까 스탈린그라드는 스탈린그라드로 두고 300개가 넘는 사단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 지역을 책임졌던 독일군 사령관이 그 유명한 만슈타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또는 최소한 독일군 내에서는 최고의 두뇌였다고 하는 장교죠. 만슈타인의 기록에 의하면 독일군은 32개 사단, 소련군이죠. 소련군은 340여 개 사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군과 소련군의 전투비는 4대 1에서 8대 1까지였다고 해요. 다만 최근 연구에는 이게 좀 과장이었다. 이게 당시에는 하여간 적의 정보라는 걸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은 4대 1, 8대 1은 아니고 보병 전력이 2대 1, 전차 전력은 4대 1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병력이 집중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8대 1까지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는 이 병력 수의 비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제 온전한 상태냐. 그러니까 군대라는 게 병사가 아무리 많아도 포병이 없다거나 트럭이 없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전투력이 완전히 왜곡돼 버리는데 얼마나 완편되고 충분한 보급과 예비대, 즉 작전 수행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양쪽 다 정상은 아니었어요. 독일군은 심한 경우는 독소전쟁 개전, 바르바로사 작전 초기 기준으로 거의 75%가 감소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부대마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소련 같은 경우도 이게 벌써 여기까지 오면 또 지쳐요.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게 1000km 이상 오다 보니까 소련군도 이제 지칠 대로 지치고 장비도 많이 망가져가지고 온전한 전력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소련군 입장에서는 독일군도 같이 지쳤으니까 우리가 병력에 우위가 있고 물자 모든 게 하여간 상대적으로는 우위니까 계속 밀다 보면 쟤들이 녹아 없어진다. 이렇게 돼서 과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쪽 다 예비 전력이 충분치 않고 특히 이 넓은 평원에서 기갑, 탱크나 이런 것들은 다 부족했어요. 아무튼 이때 독일군은 3개 이상의 집단군이 모이게 되는데 당시 지명으로는 하르코프, 지금 지역 이름은 이제 하르키우. 이거 헷갈려 죽겠어요. 하르키우 쪽에 이제 집단군이 하나가 모여 있고 그 다음 동쪽 돈강, 스탈린그라드에서 돈강을 지나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속으로 들어오는 이쪽으로 이제 거대한 집단군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당시에 이제 2개의 작전을 별도로 기획하는데요. 하나가 질주 작전, 돈바스 작전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1월 29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동부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돈바스 지역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돈바스 지역을 해방하고 쭉 밀어서 독일군을 드네프르강 건너로 밀어낸다라는 작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북쪽의 하리코프 쪽에서는 별 작전, 이때 소련군은 천왕성 작전, 화성 작전, 별 이름 붙이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근데 이때는 또 별, 스타 작전이었어요. 다른 말로는 하리코프 쿠르스크 작전이라고 하는데 하르키오에서 시작돼서 드네프르강 쪽으로 45도 각도로 서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작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리코프는 이번 전쟁에서도 중요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당시 이제 독일군이 밀고 갔다가 러시아군이 반격했다 막 이렇게 되니까 4번이나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는 키우가 더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우크라이나를 석권하는 데서 딱 중앙에 있고 사통팔달로 도로가 통하는 데가 하르키우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면 하르키우가 중요했는데 이것도 러시아군이 초반에 만약에 정말 그 우크라이나를 영토적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면 하르키우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키우하고 하르키우, 돈바스 다 분리되면서 이제 산만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과연 이번에 동부 공세가 어디서 시작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르키우에서 이지움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역시 이것이 중심이 될지 아니면 이 1943년처럼 하르키우와 동부 쪽 돈바스 지역에서 2군데서 튀어나오게 될지 이것도 흥미있게 지켜볼 만한 소재인 것 같습니다. 1월 5일경에 러시아군은 이지움까지 옵니다. 그리고 슬로반스크를 노리게 돼요. 이거는 당시 독일군에게 굉장히 위험했는데 지금 전선하고 달라서 당시 독일군의 남부군은 4기갑군과 홀리트 분견대 그리고 1기갑군이라는 3개 부대가 있었는데
이 대부분이 지금의 돈바스 지역 동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지경을 넘어서 로스토프 지나서 동쪽에 있었죠. 이렇게 되니까 벌써 얘들이 이지움까지 오니까 지금 러시아군이 이지움에서 출발해서 슬로반스크로 내려오면서 동부의 우크라이나 돌출부를 잘라내는 게 목적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당시에는 독일군이 더 동쪽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포위망에 갇히게 될 위험에 처한 거죠. 특히 지금의 이지움 방면을 책임졌던 소련군이 포프스군인데, 여기 이 부대는 그동안 이제 여러 전투로 약화되었던 4개 전차 군단, 이때는 하여간 병력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사단이 아니고 뭐 군단, 집단군 막 이렇게 움직여요. 4개 전차 군단을 1개의 기동 집단군으로 편성한 것이 포프스군이었습니다. 이 부대를 이지움에서 슬로반스크로 밀어넣게 됩니다. 포프스군의 처음 목표는 이지움에서 슬로반스크까지 온 다음에 지금 스탈린그라드처럼 되어 있는 마리우폴까지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지움, 슬로반스크, 도네츠크, 마리우폴로 이어지는 라인을 형성해서 동쪽에 있는 독일군을 완전히 가둬놓는 것이 목표였죠. 이렇게 되니까 만슈타인이 히틀러하고 정말 싸우다시피 설득을 해서 동부군을 급속하게 후퇴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히틀러하고 무지하게 싸우는데 제가 그 얘기까지는 빼고, 독일군은 수백 킬로의 전선에 떨어져 있고 소련군은 무인지경을 향해 진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독일 집단군이 모두 포위 섬멸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만슈타인은 이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까? 당시 독일군 상황은 하르키우 쪽에 비집단군이 모여 있었고 SS 기갑군단 하나가 증원 옵니다. 여기 지도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예요. SS 부대는 히틀러의 최강 부대로 꼽히지만 사실 이 SS 사단은 그런 정예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내부가 아니라 발틱 주변에서 모집한 외국인 부대였고, 당시에 장교들이 많이 전사해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사실상 2급 사단에 가까웠습니다. 동부에 있던 독일군들은 급속도로 철수하는데 1기갑군단이 지금 슬로반스크 그쪽 지역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4기갑군단은 무서운 속도로 탈출해가지고 거의 자포리자 근처까지 오게 됩니다. 훌리트군은 도네츠크 강에서 후퇴하게 되는데, 도네츠크 강 쪽에서 소련군이 바짝 붙어서 밀고 오는데 거의 3, 4배의 병력한테 쫓기면서도 하여간 괴멸되지 않고 후퇴를 해서 미우스강 근처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쯤 됐을 때 벌써 소련군이 슬로반스크까지 오게 되고, 지금의 도네츠크 바로 북쪽에 있는 드발체크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동쪽에 있던 지금 H로 표시된 훌리트군은 완전히 퇴로가 막히게 되죠. 그리고 1기갑군단은 지금의 슬로반스크 부근에서 소련군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양익을 포위당하게 됩니다. 만슈타인은 이들을 구원해줄 예비군도 없었고, 지금 지도에 보셔도 제가 러시아군은 별을 많이 표시했는데 독일군은 별로 병력이 없잖아요. 이 중간에 빈 지대를 막을 만한 병력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2월 11일 상황이었는데 소련군도 하여간 여기저기 지치고 예비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혼선이 있고 속도가 느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 하르키우를 지키던 비집단군이 도시를 포기하고 후퇴합니다. 특히 SS 기갑군단이 뒤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난리가 나지만 아무튼 만슈타인이 히틀러를 설득해서 이 SS 군단을 절묘하게 뒤로 뺍니다. 그리고 이지움에서 하르키우 사이에 한 150km 전선에 독일군이 없으니까 여기서 소련군이 돌파구를 형성해서 마구 진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지도에 있는 드네프르 페트로프스크, 그 다음에 그 서쪽에 있는 파블로그라드로 진격하게 됩니다. 파블로그라드가 함락되고 자포리차를 위협하게 되는데, 당시 자포리차에는 만슈타인의 독일군 사령부와 항공군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우크라이나 전선의 핵심이었죠. 더 중요한 거는 자포리자와 드네프르를 점령당하면 그곳에 교량이 있는데, 당시는 도로보다 철도가 중요했는데 이 철도망하고 도로망이 완전히 끊게 됩니다. 그래서 만슈타인의 생각엔 만약에 얘들이 자포리차까지 들어오게 되면 드네프르와 자포리차의 교량을 점거한 다음에 다시 북상해서 드네프르 강을 따라 북상해서 올라가게 되면 독일군은 완전히 고립되어 버리고 그 북부에 있는 독일군의 측면마저 위협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두 개의 돌출부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걸 막을 병력이 없어요. 게다가 동쪽의 1기갑군과 훌리트군은 이거 거꾸로 지금 소련군한테 포위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게 몇 배의 병력한테 쫓기면서 미우스강, 이 지도에 표시된 게 이제 미우스강인데 요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고 미우스강을 건넌 훌리트 기갑군이 2월 17일에 여기까지 도달을 해요. 요 도네츠크 북방에 들어갔던 소련 기갑군단이 거꾸로 1기갑군과 훌리츠 기갑군 사이에 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부대가 항복을 해버려요. 거기다가 독일군이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격파를 해서 슬로반스크 쪽에 좌익에서 포위하려 들어오던 러시아군을 격퇴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1기갑군하고 훌리츠 군이 미우스 방어선을 지켜주는 가운데 4기갑군단은 파블로그라드 쪽으로 신속하게 이동했죠. 그리고 지금 도표에서 보듯이 SS기갑군, 4기갑군, 그리고 1기갑군의 일부 부대가 드네프로와 파블로그라드로 뚫고 나온 소련군의 양쪽 측면을 쳐서 절단을 해버립니다. 결국 소련군은 대패하게 되고 다시 집결한 독일군은 밀고 올라가서 하르키우를 탈환하고 그 위에 있던 벨고로드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당시 소련군은 23,000명의 사상자를 냈고 전차 615대가 파괴됐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 러시아 독일군도 기갑군에 뭐 탱크가 200대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할 때였어요. 포로는 9,000인데 당시 독소전쟁에서는 굉장히 조금 잡은 거였죠. 당시에 도네츠 강이 얼어 있어서 병사들이 강을 건너서 많이 도주할 수 있었. 이 작전은 2차 세계대전사에서 전사적으로는 또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아는 분은 아시지만, 전사적으로 뭐 스탈린그라드처럼 유명하지는 않지만, 전쟁사 교범에서는 최고의 작전으로 묘사되는 작전입니다. 뭐 만슈타인 필생의 성공작이었다고 하기도 하고, 기동방어전, 그러니까 방어를 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병력을 고착시켜 놓고 막는 게 있고, 종신방어라고 앞선에서 막는 게 아니라 적을 끌어들인 다음에 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적을 끌어들인 다음에 치려면 보이지 않던 군대가 나타나서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을 끌어들이고 다른 곳에 있던 부대가 와서 치는 정말 최고의 기동방어 전술로 뽑히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뭐 미군, 독일군, 나토군도 엄청나게 연구를 했고, 여기에 하여간 감동받은 영국 장군이 나토군 방어 계획을 세울 때도 이 작전을 참조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작전에 대한 찬사는 이렇습니다. 너무 약해서 방어조차 힘든 상황에서 공격으로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적을 주력을 격퇴하고 후방에 있던 도시까지 달아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지금의 상황하고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요? 현재 상황은 러시아군이 시리아에서 가장 최근의 실전을 경험한 통합사령관을 임명하고 동부의 병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움을 기점으로 해서 슬로반스크를 지나서 루안스크까지 가는 요 미우스 강이, 지금은 강이 좀 달라졌는지 그 2차 대전 때 만슈타인이 설정했던 미우스 강하고 지금 지도에 나오는 주요 강하고 좀 라인이 달라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그 작전 전략 지도에서는 강이 루안스크 쪽으로 갔다 이렇게 되는데, 뭐 아무튼 그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루안스크로 가는 강 라인을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을 절단하고 동부 지역을,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확보한다는 걸 러시아의 기본 전략일 거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1943년의 전역을 가지고 한번 굳이 추측을 해보자면 러시아군이 택할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만슈타인이 했던 대로 미우스강, 요 미우스강 강 라인 좀 바뀌었는데 아무튼 미우스강을 경계로 돈바스 지역을 확보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건 이거죠. 두 번째는 당시의 포프스군처럼 급편한 군대로 도네츠크를 지나서 마리우폴로 향하는 종단면을 짜는 겁니다. 지금도 그때 도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아니면 1943년에 실패했던 돌출부 작전, 드네프로 페트로프스크와 파블로그라드로 내려가서 자포리자를 점령해서 드네프르강 하고를 점령해버린다. 이런 작전으로 나올까? 뭐 굳이 모델을 갖고 하자면 이 세 가지 작전을 구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느냐? 사실 이거는 우리가
전쟁터에서 이렇게 지도를 보고 야 이게 좋겠다 이게 좋겠다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만슈타인이 전역을 보고 야 그럼 우크라이나군도 지금 저렇게 하면 되겠네. 사실 이거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거든요. 실행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 가지 전략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느 것이 가장 멋있고 좋으냐가 아니라 지금 러시아군의 능력에서 어느 게 가장 맞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물론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 군의 전력도 맞춰서 말입니다. 사실 이거는 러시아군이나 우크라이나군이나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1943년 전역은 우크라이나군 당연히 연구했겠죠. 어떤 작전을 선택하느냐는 거는 어느 작전이 제일 좋으냐가 아니라 현재 자신들의 능력에 맞춰서 어느 것이 제일 적절하느냐가 되겠죠. 당시에 만슈타인의 기동방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군 각 부대가 약해지고 보급도 엉망이긴 했지만 전술적 능력, 작전 운영 능력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참전국에서는 여전히 최강이라고 할 정도로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일단 기동전의 경험이 많았고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기동방어를 하려면 제가 아까 1기갑군, 4기갑군 그랬는데 그 안에 군단이 있고 사단이 있고 전투 편제가 엄청 복잡합니다. 이런 넓은 지역에서 수십 개 사단을 움직여 전쟁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통제가 돼야 되는데 21세기인 지금의 러시아군이 당시 독일 기갑군 하나의 병력도 안 되는데 통제가 안 된다, 통신이 안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100km 이상을 이동하면서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면서 포진했는데 이거를 하려면 중앙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해낼 수 있었다는 건 당시 독일군이 소위 임무형 전술, 기동전 하면서 각 부대의 어떤 자율성, 상급 부대와 하급 부대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당시 이런 전투를 할 수 있는 군대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그런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군하고 우크라이나군은 어떠냐? 러시아군은 당시 소련군하고 비슷한 점은 이거예요. 서부 전선에서 많은 부대가 만시창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포프스군처럼 지금 만신창이가 된 부대를 모으고 있어요. 보급과 보급 능력, 통합작전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당시 소련군은 전투를 지속해오면서 보급이라든가 편제가 제대로 지원되질 않아서 사단마다 포병도 부족했고 특히 만슈타인은 포병이 부족했던 것이 굉장히 유리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소련군한테 바짝 쫓기는 훌리트군이 도네츠크강에서 미우스강까지 진출하고 4기갑군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1기갑군이 포위된 걸 거꾸로 격파하고 이런 건 불가능했을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대 간의 편성치가 맞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지금 러시아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기는 그때보다 훨씬 못하죠. 당시에는 우크라이나도 소련이었고 자국 영토에서 침략자를 쫓아내야 된다는 의지와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반면에 그때하고 다른 건 뭐냐? 일단 병력 집중을 하면서 보병 부대는 모르겠는데 포병 화력은 확실히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갑군도 이것을 포병 화력으로 쓰느냐 기동전을 쓰느냐가 다른데 지금 대포나 전차를 엄청나게 집중시킨다는 건 포병 능력, 화력 능력을 엄청나게 강화해서 집중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게 되겠죠. 이거는 의외로 현대전에서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1차 대전 때부터 나온 얘기가 포병으로 정복하고 보병이 깃발 꽂는다. 보병이 보병을 죽이는 게 아니라 포로 밀어내는 게 이게 1차 대전부터 나온 건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화력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포병의 집중 운영이 전술적으로 잘 결합하게 되면 굉장히 파괴적인 위력을 가지게 되죠. 제공권도 이전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같아요. 반면에 우크라이나군도 전차, 장갑차 지원까지 받으면서 전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전면전을 상상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군이 독일군처럼 기동방어나 기갑과 화력을 집중한 공격을 펼칠 수 있는 전술적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죠. 아직까지 우크라이나군은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없고 실제로 장교들이 훈련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그래도 방어전, 게릴라전, 시가전에서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렇게 전면전으로 화력을 집중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 또 아무리 지금 서방에서 탱크도 지원받고 어쩌고 한다고 해도 러시아군하고 이렇게 1대1로 전력치가 비슷하진 않을 텐데 과연 이 상황에서 전면전으로 나가서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더 유연하게 기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그때보다는 아무리 소련이 좀 부실하다고 해도
위성도 있고 어쩌고 하니까 옛날 같은 기습이나 그런 게 쉽지가 않고, 우크라이나군이 그만한 기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이게 사실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최악의 경우지만 우크라이나군도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제 빨리 이 전쟁을 끝내야겠다, 또는 뭐 그동안 우리가 당하기만 했는데 복수해야겠다, 이래서 성급하게 전면전으로 나갔다간 오히려 여러 가지로 위험하지 않을까. 승리를 하거나 전투를 비긴다고 해도 타격이 크면 이게 또 회복 불가능의 타격을 있거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오히려 소모전을 갈 때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또 한 번 러시아군을 한 번 이렇게 소모시키고 다시 과거의 전술로 돌아갔을 때 러시아군이 오히려 포기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다양한데 어쨌든 간에 만슈타인의 독일군이 했을 것 같은 기동전을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정확히 파악하느냐. 만슈타인의 전역이 놀라운 것은 자기들이 해온 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것을 보고 우리가 이런 것도 할 거라는 잠재적인 능력을 뽑아냈다는 거죠. 결국 명장들이란 해보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을 봤을 때 저 정도도 할 수 있을 거다. 롬멜이 항상 상대방의 허를 찔렀던 것은 그런 잠재력을 뽑아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과거에 했던 것을 보고 제가 턱걸이를 10개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롬멜은 제가 평소에 턱걸이를 10개를 했다면 뭐 죽기 살기로 걸린 상황에서는 15개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손으로 턱걸이 3개는 할 거다. 한 손 턱걸이가 되나? 그런 식의 잠재적인 역량을 뽑아내는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전술은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잠재력을 뽑아내는 사람이 최고의 명장인데, 그런 전략을 어느 쪽이 제대로 쓰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한 전술이 자신의 전략적 목표와 부합하느냐는 거죠. 가끔 여기서 괴리가 나요. 특히 독재자의 나라일수록 자꾸 A라는 전략적 목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잠재력까지 포함해도 A는 못하니까 능력은 B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B로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전쟁사를 잘못 배우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쟤들도 하니 너는 못하니, 이렇게 돼서 불가능한 잠재력을 전제로 해서 전투를 벌이게 될 때 대실패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은 항상 어떤 독재자의 욕심, 이런 게 있는 나라에서 항상 벌어져요. 어쩌면 지난번 1라운드도 그렇게 된 것일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전쟁에서 어느 쪽이든 그런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러시아군이 지금 집결하면서 또 자신감이 업되거나 잘못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무리한 수를 쓰게 될 때는 더 파멸적이고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예상을 해보고 벌어지는 상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